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날씨 좋은 토요일 오후 라운드 테이블 토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시 기획한 양지은이고요. 그리고 오늘 세 분의 패널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세 분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가장 끝에는 이제 그레이월 대표 변홍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스24 아티피오 신규 사업본부 팀장님 이민전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두나붕 NFT 사업개발실장 최강 실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눈홉뜨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8분의 아티스트 팀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이 19m, 2m라는 일정 동일한 포맷의 LED 패널을 주고 작가분들에게 신작을 제작을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술적으로 실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오늘 토크는 사운드는 끄고 작업들은 이제 재현이 되면서 조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좀 섬광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우선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서울에만 미디어 파사드가 야외에 60여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광고 영상을 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끔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광화문이라든지 DDP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행사를 하기도 하고 광화문에서는 이제 야간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보여지는 작업들이 굉장히 클리셰, 정형화되는 이미지들이 많고 그것들에 대한 또 예술적이거나 비평적인 담론은 이루어지지 않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거기에 무엇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실험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분이고요. 뭐 어떤 작가는 의도적으로 야외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작업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작가는 QR을 사용해서 이제 관객 참여형 작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이 나오면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거는 공유하는 시민 관객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공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는 저희 우선은 세 분에게 한 10분가량의 이 디지털 미디어와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장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라운드 테이블로 토론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강 실장님부터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업비트 NFT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 NFT라는 플랫폼은 2021년 11월 경에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업비트 유저를 대상으로 NFT를 1차 판매를 하기도 하고 2차 거래를 저희가 가능하게 이제 플랫폼상에 열어드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국내 이제 유저 대상 NFT 거래소라고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을 제가 어저께 쓱 이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니까 이제 순수미술 작가님은 한 250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250분 정도 진행을 했고 작품 수는 한 1200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순수미술만 진행을 한 거는 아니고 이제 뭐 피네이션이라는 그 엔터테인 업체와 함께 이제 싸이거라는 콘서트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이 붙어 있는 형태의 NFT도 판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KBO에게 라이센스를 받아서 야구 카드 형태의 NFT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루프 쪽하고는 저희가 좀 인연이 돼서 이제 2022년에 Let There Be Art라는 이제 NFT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한 20 몇 분 정도 되는 작가님하고 진행을 했었었고, 어쨌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니까 1차 판매가 당시에 한 5.7억 정도 됐었어요. 상당히 꽤 호응을 얻었었고, 2차 거래 대금은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9억 3천 정도 거래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1차 판매만 일어나고 2차 판매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면 시장이 좀 그냥 팔고 끝나는 시장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2차가 1차보다 거의 한 160% 정도, 1.6배 정도 회전을 한 걸로 봐서 2차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작동하였다. 그러고 재미있는 이제 데이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기록을 이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몇 분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렛더비 아트에서 진행했던 이제 NFT를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이 1294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NFT를 통해서 물론 기존의 이제 작가님들의 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1300분 가까운 분이 어쨌든 소유를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 이런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러고 뭐 시장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이 드릴 수 있을 만한 얘기는 사실 NFT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 당국의 뭐 스탠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유의미한 정보가 되려나 싶어서 이제 좀 짧게 정리를 해본 거는 일단 가상자산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론 이제 토큰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고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빡셉니다. 규제 당국의 이게 훨씬 빡세고요. 일단 뭐 증권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올해 7월에 뭐 규제가 하나 생겼고 내년에도 뭐가 생길 것 같고 뭐 사실 3년 전에도 큰 게 하나 생겼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에도 생기고 싱가포르에도 생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쪼았다가 좀 풀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NFT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증권성을 좀 많이 보기는 하고요. 그래서 제안을 주실 때 뭐 작품을 가지고 어디에 걸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뭐 다시 나눠주고 싶으세요. 뭐 이런 제안들도 좀 예술계 뭐 갤러리 쪽에서는 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한 경우는 사실 증권성에 걸려서 좀 힘들다. 왜냐하면 시장 전에 규제 레벨에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산자산성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LTV에 있는 것들도 사실 그때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금감원에 보고를 했어요. 네. LTV에서 발행했던 NFT는 증권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산자산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하기도 하였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아는 부분이어서 좀 정보 제공차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미디어 파사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미디어 파사드 건 중에서 좀 재밌었던 건들은 이제 장승효 선생님이 이제 벤츠 EQS 런칭을 할 때 이제 미디어 파사드 작업을 좀 하셨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차에다가 이렇게 아마 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그 건을 이제 저희가 서울 옥션에서 다시 받아와서 NFT 미디어 아트로 만들고 판매를 해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들도 꽤 재밌었던 케이스였고 요건도 그때 시장에서 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안에 들어있는 게 벤츠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전공이 미술은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NFT라는 게 정말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기존 네. 예술 시장하고는 많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민정 팀장님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예스24 아티피오라는 그 조각 투자 회사의 팀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사실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요 앞전에 이 작업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잘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우선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미술품 조각 투자라는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미술품 조각 투자 도대체 어떤 일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금융감독원에 매번 하나의 작품을 기업 상장시키는 것처럼 그 IPO 안에 들어가는 문서 자료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평면 회화 작품 한 점에 대해서 이 작품이 왜 우리가 기초 자산으로 삼았으며 이 작품에 대한 이 가격은 어떻게 선정을 했고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근거를 막 제시를 해서 일단 작성을 하고 또 내부 판단으로는 성에 안 차니까 외부 판단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외부 판단을 또 적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를 합산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최종 공모 가격을 적정한지 평가한 후에 이 모든 걸 이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심사를 받고 부지기수로 다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닥트라는 그 공시, 전자공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서울옥션 블루라든지 아니면 투게더 아트 그 기존에 있었던 기존 회사들이거든요. 이미 앞서서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던 회사들의 그 증권신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300~400페이지 되는 증권신고서 내부 안에 이 작품에 대한 이력과 그 다음에 감정 평가서 그리고 그 외부 감정에 대한 서류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 누구나 들어가서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전에는 이제 서울옥션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개인 딜링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매매들도 많이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저의 일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게 말에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히 이 좀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이 미술 시장 안에서 작품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유통 구조 안에서 작품들이 어떻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가 그런 사실 미술품을 상품으로 접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통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는 제가 느끼고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뒤에 있는 이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또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신고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바로 이 평면 회화를 기준으로 작품의 가격을 매기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가격이 10억이면 이 10억의 작품을 어떻게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단순하게 그 부동산 평가하듯이 평당 가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패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호수랑 같은 개념인가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형태로 이런 작업물들을 조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단순한 생각이나 접근도 좀 들게 되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국내에 이런 미디어 파사드들을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잠시 듣기로는 이런 작품들이 한번 상영이 되고 그 계약 기간 이후에는 이제 다른 작품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잠시 들었지만. 네, 그런 이제 종료된 이후에 이런 작품들에 대한 재판매 부분이나 2차 시장이나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이런 작품들에 대한 조각 투자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패널이 갖는 또 물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 조각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해서 판매가 되기도 회사 로비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예, 하고 그리고 이 패널들이 이제 이게 50cm 규격 패널을
조합을 해서 이제 작가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특정한 로비 공간이라든지 건축 공간에 맞춰서 이 패널들을 설치를 해서 이제 작품을 상영을 하는 그러한 또 한 카테고리의 시장에서 활동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고, 거기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들이 또 굉장한 클리셰적인 이미지들, 그 3D로 한 렌더링한 뭐 파도, 폭포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홍철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고 토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시기획하고 이제 미술품 거래 관련된 일을 쭉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양지훈 디렉터와 같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 렛데얼비 아트의 이제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업비트에 지금 최강 선생님 말고 또 규현선 이사님이라고 이제 다른 분하고, 그 주 이사님도 이과 출신이신데 그 전 회사에서 이제 미술 쪽 일을 하셨었고 업비트로 옮기시면서 그때 이제 서울 옥션이 먼저 그 NFT 작업을 이제 드랍을 시작했었고, 그 서울 옥션에서 했던 작가들은 사실은 평면 작업을 기술자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프로듀서를 통해서 디지털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형태로 파일 변환을 외부 인력을 통해서 해서 그걸 드랍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이제 미술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약간의 의문 내지는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희들은 전시기획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또 그 디지털 안에서 디지털을 이용한 그런 작업을 하면서 미술관에서 활동하는 그런 작가들이 또 주변에 있었고, 그래서 이름을 렛데얼비 아트라고 지으면서 진짜 우리가 같이 활동하는 디지털을 캔버스로 쓸 수 있는 순수미술 작가들에게도 이런 시장을 한번 열어주면 어떨까 해서, 저 혼자서는 조금 벅찰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양지훈 큐레이터도 섭외를 하고, 지금 광주 비엔날레 전시팀장 최두수 전시팀장 부장도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티핑 포인트라는 또 팀인데 그 두 분의 이제 큐레이터를 섭외해서, 그리고 5, 6월에 서준호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렛데얼비 아트라는 어떻게 보면 큐레이토리얼 팀을 만들고, 그들이 프리젠트하는 그런 작가들을 가지고 드랍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강 선생님이 도와주셨고, 20여 명 작가가 22년 3월 말부터 한 6개월간에 걸쳐가지고 가을까지 드랍을 하면서 꽤나 성공적이라고 저희는 이제 작평을 합니다. 6억이 조금 안 되는 그때 매출을 올렸고, 지금 2차 시장까지도 만들고. 근데 저희는 그때 이제 기획을 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미디어를 다룰 줄 모르는 그런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걸 다루는 작가들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하지만 그 매체적인 어떤 특성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만들어 왔다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작가들에게 또 다른 어떤 시장을 열어줬다라고 자평은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조금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사실 그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60여 개의 그런 전광판들, 미디어 파사드들, 그리고 아까 건물 로비에 가면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신세계 파커트에서 만든 큰 건물이라든지, 아까 양지훈 디렉터가 말한 어떤 클리셰적인 폭포 쏟아지는 이미지라든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대기업들을 자문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한화에서는 63빌딩 밑에 웹피가나도를 또 엄청나게 큰 작품을 설치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포맷으로 보면은 3대4 정도 느낌의 10m가 넘는 커다란 하나의 미디어 작품을 퍼머넌트로 아예 설치를 하게 됐어요. 예산은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큰 금액으로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됐는데,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패널은 가격 싸게 우리가 국내에서 다 설치를 한 거고, 작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작품을 설치했는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작품은 언제든 교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디어 월의 특성상. 근데 그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그냥 퍼머넌트로 이제 소장을 하게 된 케이스였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지금도 이제 국내에서도 뭐 우리가 가장 쉽게 먼저 그런 팀들을 떠올린다 그러면 뭐 팀랩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는 디스트릭트도 있을 거고, 근데 팀랩도 페이스 갤러리가 리프레젠트를 하면서 또 다른 버전의 어떤 미디어 조각을 판매하고 있고, 디스트릭트도 아트팀을 A-스트릭트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지금 국제 갤러리가 리프레젠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어떤 특수 제작을 하는 업체로 시작을 한 경우들이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미술관에서 작업을 하고 큐레이터들과 활동을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들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시장에서는 같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시작점은 조금은 다른 그런 팀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NFT 마켓이 열렸을 때 그런 디자이너 아니면은 특수 효과를 맞는 그런 디자이너들, 이름 없는 디자이너들이 또 NFT 시장을 통해 가지고 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뭐 사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국내의 그 60여 개의 미디어 파사드들은 대부분 뭐 강남이나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광화문에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의 광고들인데, 광고들 이미지도 거의 해외 브랜드 광고예요. 제일 많은 게 뭐 패션 브랜드, 보석 브랜드, 향수, 뭐 자동차 이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거에 미디어 파사드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도 뭐 당연히 광고들이 많지만 광고나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데 굉장히 많은 몇십 개 전광판들이 있고, 항상 거기에는 뉴스와 뭐 브로드웨이 쇼 광고와 이런 것들, 상품 광고가 올라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퍼블릭 아트 펀드가 예산을 만들어서 어떤 한순간에 그 모든 전광판을 아트워크로 통합을 해서 잠깐 광고가 멈추는 어떤 모먼트들, 그런 굉장히 예술적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해요. 그래서 국내는 민간이 하는 거는 대부분의 광고고, 또 서울시라든지 서울시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 문화재단을 갖고 있고, 또 디자인 재단도 가지고 있고, 그런 데서 관할하는 데는 그 공공장소에는 또 어떤 정부,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작가들하고 그런 제안을 받아서 또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예술적 경험을 더 할 수 있도록 또 이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더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간 시장에 가까운 어떤 형태로 더 많은 열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이제부터 조금 더 시작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이 미디어 파사드 60개가 넘는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캔버스가 있고, 그것에 자기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있는 채널, 통로, 플랫폼은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관에서 내는 공모, 특히나 지금 뭐 여러분들도 인천공항이나 공항 같은 데 가보시면 요새 전면들이 다 미디어 파사드로 바뀌고 있어요. 그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평면으로 이동하는 길 옆에도 전부 미디어 파사드고, 공항 천정에도 막 물결무늬 미디어 파사드, 입국장 뒤에도 다 미디어 파사드고, 거기도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서울의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지를 영상화한 걸 틀기도 하고, 또 미디어 작가들 영상을 틀기도 하는데, 보면은 뭐 이게 해마다인지 뭐 경년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걸 공모를 하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또 많은 업체들이 이제 기획을 짜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많은 작가들한테 그런 게 열려 있는 건 아니고, 딱 몇 개의 대형 업체들이 자기네들하고 일하는 몇몇 작가들 혹은 그런 특수효과라든지 디지털 작업을 하는 업체들을 끼고 그런 것들을 응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은 더 민주적이라는 표현, 아니면은 더 시장에, 그냥 오픈된 시장에 가깝게 우리가 이런 지금 이 뒤에 작업을 한 8분의 작가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내가 제안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열린 어떤 플랫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세 분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미디어 파사드 디지털 미술 관련해서 가능한 시장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조각, 공공 디자인으로서의 작업들, 그리고 그 시장, 이 사실 이런 일반 미술품 거래되는 시장 대비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NFT, 디지털 가상화폐에 관련한 시장.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굉장히 많은 시장으로서의 금액, 예술 시장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금액이 또 다른 수준의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엔트리 레벨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효과나 아니면 디자이너 이런 팀들도 스스로를 이제 예술작품이라고, 예술가라고 이제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서로에게 궁금하셨던 점이나 이야기들 있으시면은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레드얼비 아트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작가들 20여 명과 그 업비트의 플랫폼을 통해서 드랍을 할 때 조금은 이게 그 플랫폼 중심적인 어떤 사고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시장, 어쨌든 플랫폼을 관리해야 되고, 사실 저희는 뭐 한 6개월 정도 이제 같이 작업을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들이 그 온라인 상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체인 안에서, 물론 그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었겠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때 저희가 그 작품들을 드랍하면서 그 작품의 사이즈에 리밋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100메가라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그럴까? 그 사실 100메가 파일로 디지털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100인치 정도 되는 큰 TV로만 틀어도 이게 깨지는 정도의 파일 사이즈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 대부분은 이제 뭐 모바일이라든지 그냥 모니터 정도 안에서 이제 거래되는 가상 자산으로서의 어떤 NFT 아트워크가 있었지만, 약간의 조금은 그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작품들이 뭔가를 어떤 패널이든 뭐 큰 TV, 뭐 사실 80인치, 100인치 되는 TV들도 요즘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뭔가 하나의 작품처럼 보여질 수는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드랍하고 거래했던 그 파일로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이 혹시는 없을까 하는 거를 최강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말씀을 주신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마침 아까 엔트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저는 미술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나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기존의 회화 시장에 있는 작품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끝도 없이 올라갈까? 제가 그래도 나름 공부한 느낌으로는 이 제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격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엔트리가 사실 낮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가격이 정당화되려면. 그러려면 개인전 같은 것도 유명한 갤러리에서 하셔야 되고, 밀어주는 세력이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갤러리든 옥션 하우스든 아니면 마음에 드는 콜렉터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려주든 이런 제도라는 틀 안에서 봐야지만 이제 정말 비싼 작품들의 가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물론 그걸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엔트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이 용량을 1기가, 10기가까지 제한을 저희가 풀어드리고, 말씀드린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이 들어오는 작가님의 엔트리도 있겠지만 여기서 구매하시는 분들의 엔트리도 분명히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LTBA 홀더 분들이 1,300분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홀더가 그렇게 1,000명 넘게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플랫폼을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는
뭐 사실 100메가나 200메가나 그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 쪽에서 사실 유지보수 서버를 이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들어오는 분들의 그 데이터 사용량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기가짜리 작품을 보려면 1기가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1기가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용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감상을 하시던 뭐 구경 뭐 아니면 내가 구매를 하시던 이제 들어왔을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될 거고 1기가다라고 하면 사실 다운로드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관점에서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죠. 이제 작가님은 정말 자신의 작품을 고해상도의 긴 시간에 정말 최상의 상태로 보여주고 싶은 니즈는 당연히 있을 텐데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또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다운로드라든가 뭐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설정을 했던 게 100메가기는 하고요. 이게 뭐 근거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그거는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돼 있었고 조금 다른 케이스는 이게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진행했던 건들 중에 김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용량이 이것도 100메가 한 개였었어요. 100메가 한 개였었는데 TV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낙찰자에게 실제로 전송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는 원래 있던 뭐 1기가짜리 굉장히 고해상도 예, 이제 그 미디어 파일이 들어가서 이제 전달해드렸던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디지털 예술 작업의 그 매체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톡 때도 정혜정 작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 작업의 오리지널리티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파일을 트는데 위에서는 VR로 틀고 밑에서는 패널로 틀고 그리고 그 규격마다 또 다르고 그랬을 때 그럼 내 진짜 작업은 뭐지? 근데 그렇게 계속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을 기술 기반으로서만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누구의 컴퓨터로 누구의 핸드폰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다 다른 그러한 특징이 어쩔 수 없는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계속 생각이 났던 게 사실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그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지만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시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이패드를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패드 드로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즉각성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제 스스로의 기록 같은 느낌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런 식의 확장 영역까지도 그분은 염두를 하고 그걸로 또 뮤지엄 전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대형의 심지어는 한 몇 년 전에 한국 코엑스에 있는 그곳에서도 전시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게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영상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컬렉터들이나 아니면은 작품들을 좀 소장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은 사실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원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까 이제 서울 옥션 잠깐 말씀을 주셔서 이제 도대체 이 NFT에 붙어 있는 미디어 파일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작가가 만들어낸 1차 원작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것 같이 작가님 본인이 미디어 아트 작가셔서 만드신 작품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원작이 있고 원작에 대해서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원작에 대해서 VFX를 다룰 수 있는 아까 말씀 주신 영화 회사에서 그 CG를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게임 회사에서
아트를 하시던 분들이나 뭐 어쨌든 요런 작업하실 분들이 이제 필요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작가님은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뭐 주신 거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원본이 무엇인가인 거고, 저희는 사실 뭐 말씀드렸지만 뭐 규제나 법무 등이 빡세다 보니 저희는 2차 저작물로 보고 있는 견해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하태임 선생님이 이제 서울옥션에게 권리를 이제 저작권, 원저작자로서 권리를 드리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가나에 있는 팀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를 사실 만드신 거죠. 근데 저작자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2차 저작물은 사실 가나에 속하는 거기는 해요. 계약에 따라서. 그럼 저희는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해드리는데, 얘에 대한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의 이제 정체는 하태임 선생님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가나가 만든 2차 저작물이 되는 형태이기는 하죠. 네, 말씀 주신 것 같이 그게 이제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사실 뭐 들 수 있죠. 그럼 얘가 도대체 그 작가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뭐 프린트 베이커리 같은 데서 인쇄물을 찍는다고 하면 그게 작품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애시당초 미디어 아트 작품이 되거나 아니면 작가님이 좀 더 밀접하게 해서 하는 것들이 뭐 좀 더 원본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들기는 들었었고, 네,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저희도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 저렇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어쨌든 거래가 되기는 하더라. 뭐 이런 현상들을 이제 목격을 할 수 있었다. 예. 그 정도 아까 말씀을 그런 드렸던 거는 이제 그 뮤지엄 전시를 하면서 굿즈를 만드는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논란의 중심이 된 분이 만든 전시긴 한데, 로스코 전시 같은 경우에 굿즈 판매만 3, 40억 이상 수익을 냈다 그래요. 그것도 2차 저작물을 위한 로스코 재단에서 이미지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그걸로 그냥 디지털 프린트를 이제 액자처럼 해가지고 포스터에 확장된 개념일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굉장히 시장이 좋았던 뭐 그런 맥락이랑도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또 재미있었던 거는 백남준 선생님의 이미지 파일 클립 하나가 NFT 시장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크리스티에서 아마 거래가 됐었을 거예요. 그때 그 여자 큐레이터가 디지털 작업들을 한 20점 좀 안 되겠는가 모아서 하나의 NFT를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백남 선생님 물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조카 하쿠다 켄 하쿠다한테 라이센스를 받아서 5월 중이었나? 하여튼 백남준 선생님도 다 그 작업들이 지금은 이제 디지털 파일로 다 복원이 되죠. 옛날에는 정말 그런 테이프에 저장돼 있던 영상 이미지였는데 그 파일을 뭐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여자가 TV 광고 같은 데 나와서 약간 에어로빅복 같은 거 입고 춤추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이 이제 판매가 됐고,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한 3만,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았었는데 한 3만 불 정도 낙찰이 됐었나? 근데 이제 사후 저작물이고 재단 관리자한테 뭐 라이센스 허락을 받아서 거래됐던 그런 백남준 선생님의 첫 NFT 작품 거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 에디션이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아까 제가 이제 작가로서의 엔트리 레벨을 또 낮아졌다고 얘기 드렸더니 시장의 반응으로서 콜렉터로서의 엔트리도 굉장히 낮아졌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1,300명 정도가 그거를 NFT 작업을 구매를 하고 지금도 이제 재거래를 하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예술 작품을 NFT로 바꿔서 하는 그 특정한 시장에 대한 반응일까요? 아니면 그냥 NFT 일반의 어떤 클립이어도 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순수 미술만 진행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뭐 싶었어요. KBO에서 가져온 뭐 야구 카드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을 이제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저는 뭐 정답은 모르겠어요. 그냥 현상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이정우의 야구 카드, 예를 들어서 이정우, 저희가 최고가가 이승엽 선수 56호 홈런이라는 그 한 개짜리 NFT가 2,500만 원 정도에 팔렸었어요. 네. 이게 이제 최고가였는데, 그러면 이거를 구매한 유저와 아까 말씀드리면 LTVA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교집합이 있냐 없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는 제가 좀 뽑아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교집합이 높을 거란 말이죠. 야구 카드를 샀던 분들하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교집합이 좀 높은 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어쨌든 그림을 수집하시던 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이게 사실은 차익을 보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들어오신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 거고, 아니면 크립토 리치이기 때문에 어딘가 내가 이거를 좀 소비를 하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다 아닌 거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기존의 콜렉터 분들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 네. 그거 했을 때 저도 이제 여기 참여 작가 중에 한 분이기도 한 권민호 작가 드랍 옥션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오리지널 작업을 가지고 있는 소장자분이 그 작업 NFT 저희가 에디션 하나짜리 옥션을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그 옥션을 그거를 가지려고 이제 계정도 만들고 이더를 사시고 이더도 사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비딩이 굉장히 마지막까지 붙었어요. 불특정 어느 누군가와. 그래서 결국은 그 콜렉터가 못 구매를 했어요. 가격이 한 30분 안에 거의 더블 이상으로 이제 비딩이 치열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네. 그랬었고, 그 작업에 대해서 그 소장자에게 작가가 직접 프린트 한 점을 드리는 거를 같이 했어서 작가가 그분을 이제 찾아간 거죠. 베일에 쌓인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했는데, 작가하고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막 어떤 분일지 마구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갔었는데, 정말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첫 번째 작품 구매고, 그리고 네, 미술품에 관심은 있지만 이제 그냥 주부로서 투자 개념으로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분은 이제 작가를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와, 이렇게 상상을 가상화폐다 보니까 정말 불특정 다수고, 저 생각엔 기본적으로 20대 남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예술 제도 안에서 돌던 어떤 순환 구조하고는 상당히 많이 벗어난 사람들과 어떤 관심들의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각 투자 회사에서 도대체 타겟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의 컬렉터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 혹은 지금 우리는 조각에 10,000원에서 크게는 10만 원으로 쪼개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기존 대상이 아닌 새로운 그 다른 고객들로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그거를 확립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정확하게 분리해서 예전과는 아예 다른 시장이야 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반씩 섞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되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부분은, 그래서 기존에 그 제도화에 들어오기 전에 이전 회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40대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이 높게 나타났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저와 좀 비슷한 그냥 40대 여성이면서 집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가용 한도의 자산이 못해도 한 30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못한 데모그래픽이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 한국 사회가 이제 여성들이 뭐 다양하게 위치 같은 것들이나 역할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컬렉터들, 이제 저도 미술부 거래일이 주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컬렉터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기존의 컬렉터들은 사실 작품을 사서 내가 그걸 내 공간 안에 걸어놓고 그걸 보는 거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거든요. 약간의 투자는 그 뒤에 있는 약간의 어떤 또 그 다음에 목적이 되는 분들인 거죠. 물론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는 컬렉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컬렉터 분들은 작품을 내 공간 안에다 걸어 놓고 싶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든 내가 일하는 공간이든 거기에 작품을 놓고 그걸 보고 영감을 받고 즐기고 싶기 때문에 사실 이제 NFT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컴퓨터를 키든지 뭔가 디지털 전원을 꽂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고 또 조각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투자 개념으로 하나의 지분이 들어가지 그 작품을 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조각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작품을 어디다가 한 군데다가 이제 보관을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건 또 그만큼 이동을 해서 가서 이렇게 전시장처럼 봐야 되는 거지 그게 내 공간 안에 딱 이제 들어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컬렉터들 우리가 이제 뭐 컬렉터라 그런다 하면은 뭐 작품을 사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말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집가들이 있잖아요. 수집가들 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동전, 옛날 화폐, 고가구, 뭐 수석, 막 이런 분들이 사실 수집가들인데 그분들은 그걸 갖고 내 안에 이렇게 내 공간 안에 이렇게 쥐고 싶어 하거든요. 쥐고 있고 싶어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컬렉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또 다른 마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조각 투자의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조각 투자도 발행사의 입장이 있고 또 투자자의 입장이 있는데 어떤 두 가지 다가 굉장히 사실 발행사는 지금 제도화에 있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알려진 회사로는 이미 발행을 해본 회사로는 딱 3회사밖에 없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이 회사들이 이제 사업을 멈추고 제도권화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작품의 횟수는 총 한 8점에 그쳐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3점이 이제 동시에 오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년 동안은 한 5점 정도가 발행된 게 이제 끝이거든요. 그 가장 주된 원인이 2차 거래 시장이 없다 보니까 1차 시장에서 조각 판매가 끝난 이후에 회사들도 다 자금이 묶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융감독원에서 아예 그냥 지정을 해버린 요소가 회사들마다 발행사가 무조건 발행 작품에 대한 10%는 선취해라. 너희들도 투자자의 입장과 동일하게 이 발행하는 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는 의미에서 10%를 무조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는다는 의미가 내 돈을 못 쓰고 묶어놓아야 된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그리고 미판매 분에 대해서도 다 회사가 회수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증권 발행 모집 총 공모액이 만약에 10억 원인데 그거에 대한 공모는 만약에 뭐 50%에 그쳤어요. 그럼 회사가 안는 거는 실제 안는 수량은 6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 발행사들이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개 회사가 처음에는 이제 기존은 4개 회사가 시작했지만 한 회사는 아직 발행 자체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 중에서 한 회사만
뭐 그 회사만 이제 6회차까지 발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회사는 단 하나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다 동일한 이유에서 지금 이제 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작품별 금액이 어느 정도의 거래가? 그것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금액별 그 볼륨이 원래 기존에 조각 투자 회사들이 운영을 하면서 했던 거는 다 1,000만 원대에서 1억 원 미만의 좀 작은 작품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확 커지면서, 시장이 커졌다는 의미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서 규제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커졌다는 의미보다는 규제가 너무 확대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도 거의 한 5억 원 이상은 해야지만 이 회사들이 나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발행재 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공모 가격을 산정하는 가장 큰 그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 발행사가, 그리고 선매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발행사가 작품을 먼저 선매입을 하고 그 매입 가격에 플러스로 이제 발행재 비용이라는 걸 얹어서 공모 가격을 선정을 하거든요. 이 발행재 비용이라는 게 이 작품을 발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든 비용 플러스 너희 수익을 얹어서 다 이 발행재 비용 안에 넣어라. 근데 이 비율이 거의 한 많아야 맥스가 10%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를 다 받는 회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정확하게 나누면 9.4%, 뭐 8%, 6%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발행할 수 있는 공모가액이 정해져 있고 그 공모가 안에서 내가 얼마의 이 작품을 최대한 싸게 잘 사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결정되는 것 같고, 또 이 발행재 비용 안에는 금융감독원에 줘야 되는 0.09%의 비용도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 가액이 너무 적으면 그걸 심사하는 금융감독원에서도 받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스탠스를 밟아서 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막 못해도 1억 원 이상인데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겠어? 라는 의미에서 이제 거의 작품에 대한 그 금액 기준도 5억 원 이상으로 사실 암묵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버린 셈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미술 시장 안에서도 5억 원 이상의 작품 한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술가가 그 5억 한 점에 5억 원 이상의 할 작가가 한국에 몇 명이나 지금 생존 작가 중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그거는 예술 시장의 논리라기보다는 금융 시장의 논리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쪽 시장은 사실은 또 다른 그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사실 미술 시장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10년 전후 이제 사이클을 타는데 2006년, 7년 피크를 찍었고 지난 이제 재작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21년, 2년 그러니까 3년 가을부터 사실 또 꺾였거든요. 지금 또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그 국내 생존 작가들의 한 3-4분의 작업들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어요. 10억대 작품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그 몇 분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시장이 꺾이면서 밑에서 받쳐주는 그 가격 저항선이 없어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만약에 그분의 작업을 뭐 5억짜리, 10억짜리 샀으면 지금 에스티메이시 50%가 나오더라고요. 그 시작가는 그거보다 더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구입해서 거래됐던 게 만약에 이런 뭐 조각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전해를 보면 지금 이제 다운폴에 들어간 초입이고 아직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2-3년은 더 가야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올라올 텐데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국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시장 분위기는. 왜냐면 나토가 지금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고 군수 뭐 비용을 미국이 저러면서 막 올려라. 뭐 이스라엘도 사실 미술 시장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건 주이시 네트워크인데 거기가 또 전쟁 중이고 유럽이 또 전쟁 중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큰 뭐 매물들 이제 제한, 그러니까 서양의 입장에서, 서구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금 경기가 좋은 줄 알아요. 하도 막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후이지에서 파티 많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영국 쪽에 있는 뭐 딜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급하게 이거 너네 한국 쪽에 이거 조금 소화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들이 그 마스터피스들, 모던 피스들 막 작품들이 마켓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나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마네모네, 피카소, 뭐 세잔 이런 작품들이 기존의 시장보다 반값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기존에 한 100억 이런 것들이 뭐 작은 것들이 막 진짜로 5, 60억 이런 세잔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던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이게 부동산도 이 플럭추가 심하다고 하는데 미술품은 더 심하거든요. 왜냐면 밑에 가격을 생필품이 아니다 보니까 받쳐주는 저항선이 없어져 버려요. 아예 뚫려 버리니까 낮은 채로도 거래가 되면 시장가가 형성이 되는데 아예 다 유찰돼 버리는 시장이거든요. 미술은 참, 그래서 이게 그 타이밍 문제인데, 그런 어떤 대형 작품들 같은 거의 거래 문제는 또 너무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미디어 파사드 쪽하고는 좀 또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 근데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한 것이, 그래서 작가들이 옥션에서 유찰될까봐 자기 작업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가짜 저항선을. 그러니까 그거를 마더 갤러리, 전속 갤러리가 있으면 갤러리가 그거를 다 해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갤러리는 이미 그 작가 작품들 거래를 하면서 이 작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면 그 마더 갤러리가 자기네들 컬렉터들, 왜냐면 컬렉터들이 그 작가 걸 갖고 있는데 이게 유찰되면 이 사람들도 손해예요. 그럼 여기를 설득을 먼저 해요. 그래서 갤러리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 작가 작품을 많이 갖고 있는 컬렉터들을 설득을 해서 너네가 이거 지켜야 네가 갖고 있는 작품도 지켜진다라는 논리를 먼저 피게 되는 거죠. 그 최근에 저는 이제 뭐 인터넷 뉴스로 봤지만 전쟁 이야기를 하니까 팔레스타인 지지 성명을 했었던 예술가들,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들이 지지 철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이제 컬렉터들이라든지 갤러리스트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너 그러면 너 작업 안 팔린다, 아니면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빅네임 갤러리들 오너들이 다 유택이에요.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한 상을 받은 미국 여성 작가도 지지 철회를 굉장히 오픈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녀는 아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작업의 가치라는 게 그렇게 스스로의 작업 예술 실천에, 그리고 이미 유명하고,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지지 철회를 할 정도로 불안한 일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어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파워가, 미술 시장에 끼치는 파워가 문화예술계 전반이죠. 영화까지도, 헐리우드도 사실은 그 유대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유롭기는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미디어 파사드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단순한 시장의 개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미디어 파사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 기금이에요. 그래서 정부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공공적인 공공예술로 이해를 해서 이제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 작업을 관람을 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SNS에 다들 이제 셀피 형태로 올리거나 이런 시민 반응도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 뭐 DDP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시즌 행사로 한다든지 연말 행사로 한다든지, 광화문에서는 이제 늘 야간 행사로도 하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액수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정부 저희 결국은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근데 그랬을 때 사실
그리고 이게 또 그걸 집행을 하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제도적인 규약 아니면 미적인 규약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세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시장에서 활동을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결국은 근데 저희 모두의 세금입니다. 저희 모두의 세금이고 그리고 뭐 20억이 들기도 하고 그 이상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방어적으로 전시를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정혜정 작가 같은 경우에 이런 이미지는 유령 같아서 안 되고 이런 수준의 규제거든요. 그 규제라는 것이. 그랬을 때 사실 손해는 저는 서울 시민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렇게 아이 캔디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만 봐야 되는 상황 같은 것들은 시민 관객의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업비트도 규제가 많아요. 저희도 많아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뭐 미디어 파사드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 잠깐 주신 것 같이 조각으로 봤을 때는 공공미술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약간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런 제안들도 있었어요. 그 미디어 아트를 NFT로 판매를 해서 가격을 찍으면 네. 공공미술위원회에서 네. 얘의 가격을 거래사례법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해줄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얘를 공공미술로 어차피 이거는 파일인 거고 뭐 디스플레이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퍼머넌트하게 집어넣으면 공공미술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핀트가 다르긴 하지만 그럼 이 가격이라는 거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인가 라는 거였었고 두 번째는 얘는 사실 아마 예산을 제작비로 주는 형태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되고 이럴 것 같아요. 안 된다가 아니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내 입맛에 맞는 걸 가져야만 돼 일 것 같고 그러면 왜 그게 그렇게 많이 비용이 뭐 필요할까 제 생각에 아마 제작비나 등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안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이게 시장에서 역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작가님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뭔가 세력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어쨌든 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미디어 파사드에 돌아갔는데 20억씩 주고 살 만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거기에 뭔가 사유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처리를 못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제가 뭐 거기 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시민들이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작가들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공간을 이렇게 하루에 뭐 한 뭐 20%라도 빼서 이제 뭐 중간에 필터는 있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게 사실 들어간다라고 해도 지금 약간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뭐냐면 만들었는데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컨텐츠를 넣기 위해서는 2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20억을 넣어서 사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안 돼. 그래서 컨텐츠가 부족해가 되니까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제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열어서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플러스 이거를 뭐 NFT 뭐 아까 QR코드 말씀도 주셨으니까 뭐 QR코드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또다시 시장성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만 아까 잠깐 했는데 지자체마다도 다 있어요. 미디어 파사드가. 그리고 지자체들은 전통 문화재에다가 또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패널이 아니라 프로젝터를 쓰게 되는데 사실 저도 그런 프로젝터를 쓰는 전통 어떤 뭐 대문 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옥, 절 이런 데서도 미디어 파사드 작업들을 해요. 전통 가옥에다가. 근데 저도 그런 작업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문화재 재단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관리하는 그런
대전에 있는 어떤 무슨 그런 뭐 양반 옛날 유명한 선비의 뭐 집에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게 프로젝터는 밤에만 킬 수 있어요. 근데 밤에만 해줘야 밤에만 킬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10시 넘어선 또 꺼야 돼. 비공해라도.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거기는 낮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공간인데 밤에 거기를 누가 올 거며 근데 이제 밤에 막 거기다가 영상을 틀고 그리고 밤에도 그런 야외 공간에다가 그런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프로젝션을 해서 이미지를 뭐 만들고 뭘 하려면 프로젝터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써야 돼요. 막 PB 프로젝터 진짜 막 몇만 원씩 넘는 거, 억대가 넘는 막 그런 프로젝터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몇십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컨텐츠와 별개로 하드웨어 뭐 그런데도 이제 업체들이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도 작가가 막 들어가서 하기에는 작가는 하나의 어쨌든 행정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진돼 버리고 그 행정비용이라는 거는 이게 또 감사를 나라 또는 감사를 받아야 되니 이게 뭐 지정공모를 하든 아니면 오픈돼서 나라장터 공모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제안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잘하는 업체들이 껴서 진짜로 막 덱스터 스튜디오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다 껴야 돼. 안 끼면은 이 제안조차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들 기준에서 심사위원들과 심사위원은 또 외부 위원들도 검화비 뭐 심사비 주고 다 또 불러서 이거를 해서 선정하고 이 제안까지 들어가는 데만 아마 세금 비용의 한 20%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왜냐면 제안하는 이거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큰 기획사들 껴가지고 막 렌더링 걸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거 만들어서 오거든요. 거의 건축 조감도 하듯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의 효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감사에 걸리지 않는 그 모든 행정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건 또 다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나. 지자체든 어떤 문화재 재단이든 문화재 청이든 그리고 그렇게 심지어 해도 또 국정감사 때 국회 눌러가서 또 쌍욕을 먹고 이거 왜 이랬냐 뭐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서울시의 그 미디어 파사드 담당하는 분이 이번 다음 타임에 와서 본인의 곤란한 처지에 관해 이야기를 할 계획이. 근데 사실 초기에는 서울시 미디어 파사드건 이런 거건 그 장비에 대한 예산 때문에 금액들이 맞아요. 엄청 컸는데 사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는 이미 깔린 어떤 장비들이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교체만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며칠 전 또 최강 선생님 만나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지금 기술이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AI가 이미지들을 옛날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노가다로 디지털 이미지도 다 노가다로 하나씩 그렸던 거를 지금은 AI가 많은 부분들을 생성해 줘 버리고 있잖아요. 이미지를 생성을 해 줘 버리고 내 프롬프트에 의해서 내 기본 소스 이미지에 의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비용이 조금 낮아지고 작가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 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작업 바로 전에 했었던 정혜정 작가 같은 경우도 그 3D 스캐닝하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를 유튜브로 혼자 다 코로나 기간에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었었는데 이제 작가 혼자 배워서 집에서 혼자 자기 3D 스캔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VR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것도 사실이죠. 예전 같았으면 그걸 하려면 하나의 스튜디오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랬어야 됐었는데. 저도 엊그제 잠깐 최강 선생님하고 뭐 말씀 나누는데 그 게임 회사들이 비용이 엄청 줄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 조금만 네, 해주시면 제가 뭐 사실 뭐 게임 쪽에서 한 20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 두나무로 온 지는 한 4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게임 쪽이 뭐 통상적으로 뭐 정해진 바는 없기는 하지만 좀 대작을 만든다라고 하면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소요가 돼요. 한국 기준으로. 이게 물론 정말 어마무시한 거는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의 대형 스튜디오는 한 3,000명, 뭐 5,000명 이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3,00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명이 3교대를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000명이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한국에선 통상 300에서 500명으로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300명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거와 달리 이제 프로그래머는 많아야 한 4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프로그래머 한 40명, 그 다음에 뭐 기획, PM 뭐 등등이 이제 한 2, 30명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200명은 사실 아티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볼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원화라고 하면 2D로 제일 처음에 컨셉화를 그리는 분이 계시고요. 이거를 3D로 모델링하는 분이 계시고, 애니메이션 만드시는 분이 있고, 리깅이라고 뼈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렌더링을 거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쭉 분업화돼 있어요. 그래서 200여 명이 이제 보통 투입이 되는데, 최근에는 뭐 비용이 뭐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분도 있고, 뭐 10분의 1이라는 분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건 눈높이의 문제기는 한데요. 특히 이 아트 쪽에 있는 200명 정도에 대해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 많이 늘어나서 지금 비용이 많이 줄고 있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 아니고 이미 비용이 몇 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NC소프트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조조정들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AI 이제 생산성 혁명이 발생해서 대형 게임 회사들도 이제 좀 구조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궁금한 점이 그렇게 비용이 낮아지는 부분이 실소비자한테도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격은 그 기존대로 유지되면서 그냥 회사의 수익만 올라가는 정도에 그치는 건가요?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흥행 사업이어서 만약에 300명이 보통 한 3년 정도 개발했다라고 하면 1,0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MMORPG 개발비가 통상 1,000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정도 인력이 들어가서요. 왜냐하면 다른 자본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사람밖에 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한테 인건비로 1,000억을 줬고 1,000억은 회수할 수 없는 돈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공장에 뭐가 들어갔거나 한 게 아니고 이 1,000억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여기 들어간 에셋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트 에셋에 들어간 게 사실은 900억일 거예요. 배경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뭐 등등이 이제 될 건데, 이제 이 비용은 줄어든 거고, 흥행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MMORPG를 개발하는데 1,000억을 썼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명이 게임을 할지 100만 명이 할지는 알 수가 없고, 한 명이 뭐 평균 10만 원을 쓸지 20만 원을 쓸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행사업의 성격상 비용이 엔드 유저 입장에서 나는 게임을 10만 원 주고 했는데 이제 5만 원에 할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유지가 될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세이브가 될 텐데, 사실은 많은 프로젝트가 적자입니다. 사실은 1,000억을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해서 1,000억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면이 있을 거고, 이것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MMO가 아닌 다른 걸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1,000억을 박아서 1,000억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억 투자를 한 작품으로 1,000억을 버는 거는 사실 힘드니까, 유저들도 뭐가 대작인지 안단 말이에요. 비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다양한 장르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왜냐면 그전에는 그 돈으로 못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조금만 돌려봐도 손익이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할 수도 있겠다. 물론 그거야 뭐 이제 게임 개발사 경영진들이 의사결정 낼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공공미술 이 미디어 카세트 디지털 작업의 영역까지 어떻게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괜히 작가들 예산만 더 깎이는 게 아닐지 하는 괜한 우려가 앞서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게임 회사에서 만약에 손해가 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수하지 못한 그 투자금은. 그래서 이게 사실 드라마 영화 쪽하고 다른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한 회당 뭐 10억이 필요하고 나는 16회를 만들어야 돼. 그럼 160억을 펀딩을 받으시겠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60억을 투자를 할 거고 이거를 회수를 하기 위해서 판권도 팔고 여러 가지를 해서 통상 7% 정도 버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60억을 펀딩을 받아서 투자를 했고 180억을 벌었으니까 20억 중에서 투자자한테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제작사가 가져가는 거, 뭐 통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차기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남는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할 때 160억을 다시 펀딩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게임 회사는 물론 펀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큰 회사들은 그냥 100% 자기 돈을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NC소프트다라고 하면 리니지 1, 2 합치면 1년 매출이 2조 가까이 나와요. 아. 그러면 그냥 자기 돈을 1000억을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펀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회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회사에 적자로 잡힐 텐데 다른 프로젝트가 돈을 벌고 있을 테니까 이걸로 메이크업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도 대형사 위주로 좀 이제 구조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됐던 거죠. 왜냐면 개발비가 급속히 상승을 하니까 자본을 펀딩을 하기 힘드니 이제 이미 앞에서 돈을 번 친구들 위주로 재편이 됐던 거죠. 지난 10년 동안. 그럼 신생회사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겠어요? 신생회사가 그래서 보통은 펀딩을 받을 때 MMO 예를 들게요. 그럼 MMORPG다 라고 하면 일단은 만들어 봤던 사람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럼 NC소프트에서 내가 리니지를 했던 만들었던 사람이야가 나오면 네. 펀딩을 도는데 그럼 보통 한 500장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그러면 그거를 경쟁사에 가서 경쟁사에서 아. 펀딩을 일부를 받고 아. 그다음에 이제 VC에서 펀딩을 받고 요렇게 한 1년 정도 프로토타입을 합니다. 그럼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고냐 아니면 여기서 스탑이냐 결정을 해서 고가 되면 그때 나머지 필요한 돈을 추가 펀딩을 받는 거죠. 네, 그래도 성공할지 실패를 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흥행 사업, 엔터 사업은 네. 승자 독식 구조여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물보다 훨씬 더 이게 이게 네. 잃었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얻었을 때는 모든 게 이제 다 가져가게 되니까 오히려 이 중간에 있던 작은데 중간대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예, 자본이 엄청난 속도로 축적이 됐으니까. 이 박재훈 작가 작업 같은 경우가 게임 회사들이 만든 그 무료 오브제들, 무료 다운받을 수 있는 오픈소스 오브제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만드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게임이든 드라마든 아니면 미디어 파사드든 그 문화 산업이라는 카테고리 하나에 미술 시장도 포함을 해서 이 문화 산업이라는 카테고리 하나에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 10분 정도 남아서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질문 생각 같은 것들 있으시면 네. 저는 이제 AI 발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이건 이제 미디어 비슷하고 이제 아무래도 뭔가 창작물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AI도 나오고 누구나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퀄리티가 고만고만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해요. 대답을 하시고. 근데 뭐 이게 작품으로서의 퀄리티라는 건 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이 제도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만약에 게임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그 퀄리티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완전히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실사같이 만드는 경우는 사실은 퀄리티를 구분하기가 오히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진짜같이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게임 중에서도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이 게임은 진짜 같이 만드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차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떻게 하든 결과물이 같기 때문에 AI를 쓰던. 근데 뭔가 그래도 작가의 개성이 묻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2D풍의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개성이 묻어날 수 있는 걸 AI로 뭐 창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그거를 알아줘야 그것도 퀄리티가 있네 없네라는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어떤 시각적 퀄리티와 작품성은 완전히 별개의 얘기일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생성을 하더라도 그 프롬프트가 이제 내가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느냐와 뭐 사실 아무 내용도 없는데 이미지 퀄리티만 좋은 것과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나중에 완전히 또 나눠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AI에 의해서 생성된 이미지로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졌다 한들 그거가 작품성을 다 보편화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계의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제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그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들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분명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만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해가지고 영상을 투사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그 벤츠 차량이 투사해가지고 했던 작품들이 NFT로 어떻게 활용이 잘 됐는지의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사실상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면은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얼마의 금액을 주고 잠깐 이 작업을 한 부다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2차 작업 저작권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그 얘기를 듣고 좀 궁금해져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본이 무엇이냐인데 그 원본하고는 당연히 다른 거죠. 원본하고는 이제 당연히 다른 것이고 그때 장승현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EQ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아마 프로젝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해서 이거를 그래서 아예 3D로 얘를 모델링을 해서 얘는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였었고 말씀드린 것 같이 원작과는 사실 전혀 다르죠. 경험도 다르고 얘는 그냥 MP4 파일일 뿐이니까. 그래서 3D 모델링을 한 장승윤 선생님이 원래 제작하셨던 그 원작의 2차 저작물이라는 게 이제 정체일 거고 얘가 그 미디어 파사드랑 같은 이제 원본과 원작이 같은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그 두 개는 이제 다른 거였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MP4 파일 붙어 있는 거랑 다른 게 뭐 있냐라고 하면 사실 뭐 내용상으로는 다른 게 없기는 해요. 다른 게 없기는 한데 스토리상 얘는 거기서 나온 이제 NFT다라는 스토리는 거기 이제 붙일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확한데 어쨌든 그 파일이 거래된 건 아니에요. 그때 프로젝션을 했던 파일이 아니라 프로젝션 했던 이미지와 그 씬을 영상으로 MP4로 만든 게 거래가 맞습니다. 된 케이스였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된 거는 이게 사실 나중에 그 다음 그 소스가 2차 거래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제 예경 지원 사업 같은데 심사를 많이 들어가면 예경 지원 사업을 받아서 미술 이제 장터 같은 경우에 작가 미술 장터에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면 이걸로 뭔가 에셋을 만드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그 PRPT라는 아트페어 혹시 성수동에서 한 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컨셉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그 약간 세트장처럼 만들고 그 은행 금고 안에다 작품들을 넣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페어를 만들었는데 이걸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 세트를. 그래서 와, 이 세트를 이거 한 나흘 닷새밖에 안 쓴다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재활용할 수가 있나 했더니 이게 정부 지원금 받은 거라 파기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현이든 어떤 미술품 이제 소장 심사를 들어가도 또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 지원금을 나라가 된 작품들, 커미션 작품으로 된 거는 그 비용에 대한 거를 국가가 일단 먼저 회수하는 게 우선이고 그거를 다시 국가가 되사든지 뭐 약간 거기는 또 알아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미디어 파사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했던 거다. 이거를 내가 이거 끝나고 이미지 파일은 내 있으니까 이걸 2차 거래해야지. 그거 알아보셔야 돼요. 약간 그 부분을 풀어야 돼요. 그게 세금 들어가는 부분은. 약간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저작권에 관해서 정부가 근데 그렇게 제작 지원을 네, 제작 지원을 줬기 했다는 때문에 이유로 어쨌든, 저작권에 예. 같이 예. 그걸 풀지 않으면 맞아요, 그게 좀 맞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이 이제 권리의 문제지 그 작품과 작가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내가 만들었지만 아까 게임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게임 쪽에도 사실 3D 아티스트들이 많으신데 그분이 만든 거를 쓸 수 없는 게 회사에서 돈 받고 만든 건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 말씀 주신 것도 비슷한 사례의 맥락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벤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민간이니까 거기서 그냥 얘기만 해서 허락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관에서도 한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사전에 확인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작품의 그 가치를 많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가치에 대한 그 평가를 어느 기준에서 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평가하신 이후에 어떤 것들을 지향하시는지 좀 더 가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는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 가치를 알 수는 없어요. 저희는 뭐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작가님과 사실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지향해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중간에 이제 말씀 주신 뭐 루프랑 같이 진행을 한다거나 말씀드린 뭐 서울 옥션하고 진행을 한다거나 표갤러리랑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중간에서 이제 셀렉션을 하고 필터링을 하고 가치를 어쨌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플레이어가 믿을 수 있는 이제 분들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최대한 이제 거기에 이제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가치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LTV가 뭐 판매가 되고 뭐 2차 거래가 됐고 했던 것들은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발생한 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왜 걔가 팔리고 가격이 오르고 2차 거래가 되냐라고 하면 그 원인을 사실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경험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리면 좀 잘 팔린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리면 좀 잘 팔리는 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 플랫폼이란 요 시장 안에 있는 유동성에 따라서 사실 이 가치는 저는 모르겠고 유동성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현상들은 목격이 되기는 한다. 네, 그거를 저희가 뭐 통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여러 가지 함수겠죠, 여러 가지들은. 그래서 저는 가치는 잘 모르겠고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자본이 풀리면 올라가나 보다. 이 정도.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업앤 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거기에서 드랍을 24시간 동안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작품의 가격이 계속 바뀌는 거고 또 뭐 0.1 이더리움으로 책정을 했다. 그럼 0.1 이더리움에 관한 실제 금액이 하루 종일 매 시간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판매가 바뀌는 거라 상당히 좀 불안정한. 예. 그리고 그 이더리움의 가격이 그 시간에 그렇게 되는 데는 전 세계적인 상황하고도 또 같이 되어 있는 거여서 정말 예. 그쵸. 뭐 어떤 네. 약간 요약을 하면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돼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NFT 작품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요약을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좀 명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되는 화폐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희는 제도권 안에 너무 명확하게 탁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가치의 평가 기준이 경매 기록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시장에 거래가 됐던 작가이고 그 기록이 반복해서 횟수로 따졌을 때 여러 번 중복 거래가 됐던 작가의 그 유사 작품을 비교 사례로 선정해서 그거를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땐 사실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 많은 평가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딱 그 평면 회화에
그 평방미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도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파사드나 아니면은 이제 조각물들 혹은 기타 다른 작품에 대한 평가 기준은 뭐로 삼을 것인가, 그것도 다 모양을 따서 이거를 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할 것인가, 그런 좀 그 오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경매 기록이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매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유명한 작가이지만 신작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한 신작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의 작업물들로 평가를 해야 하나, 사실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개념이죠. 근데 예전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그 기록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업계 내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금감원에 설득을 하는데 정말 말은 안 통해요. 정말 안 통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금융감독원에 있는 그 평가역, 조사역 분들이 그렇게까지 귀를 틀어막고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설득하면 어느 정도는 여지가 있구나의 정말 일말의 희망 정도는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품 가격 심사, 심의를 할 때는 방금 이제 그 작가의 기존 작품 거래, 사이즈, 연도 하지만은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나이대 비슷한 전시 경험 내지는 어떤 국제적인 기관에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장 유사한 어떤 포맷의 채널 수와 이런 것들 해서 옆으로 평행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띠짬뽕이 얼마였는데 미디어가 약간 전준호 문경원은 얼마였는데 지금 이 작가는 나이대가 이렇고 경험이 훨씬 낮고 어쨌든 뭔가 기준점들을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에디션 수, 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에디션을 이제 파일 넘버링을 해가지고 에디션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도 그러면 이제 에디션 수에 따라서 총액으로 했을 때가 얼마고, 이게 7으로 에디션 7개다 그럼 나눴을 때가 얼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차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수준의 작가, 나이대의 작가, 경험의 작가, 이런 기준점들을 다 끄집어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깔아놓고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